시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광복절날 명색이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자가 우리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만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을 굉장히 대단하고 건사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항일 무장 투쟁사는 없던 것처럼 독립은 주선주라는 사람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대체 몇 년 했습니까? 고작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 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만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200개가 넘었고 독립군 1만 명 이상이 활약했습니다. 1920년에만 국경 전투 교전이 1,500회가 넘었습니다. 1926년에도 760회가 있었다고 일본군 기록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항일 무장 투쟁을 계속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독립 투쟁사에서, 전쟁사에서 대한민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 항일 무장 투쟁의 첫 번째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빼앗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병 투쟁이 시작되었고 그 서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허위 선생입니다. 허위 선생은 대한제국평의원 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원장설이, 대법원 원장설이었습니다. 그 대법원 원장설이가 나라의 국권을 잃게 되자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습니다. 13도에서 모인 어병들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양주에서 서울, 한양으로 진공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군사장이 바로 대한평의원 원장 서리 허위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대문 앞에 두고 마무리고개에서 일본군에게 패퇴하고 나서 다시 재작전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연당했습니다. 일본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으로 교수형 시킨 사람 제1호가 허위 선생. 허위 선생은 자신이 재판장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 제1호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누가 주동자냐고 물었을 때 허위 선생은 당당히 주동자는 이토 히로부미고 대장은 나다 라고 했죠. 사형장에서 일본 승려가 기도해주겠다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죠.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너희들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 어서 집행해라. 그 얘기했던 거죠. 그 후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까지 항일 무장 투쟁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가면 그 공원에 저 비행기 한 대 놓여져 있는 거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 있는지 아시는 분 드물 텐데 저게 1945년 8월 18일 오후에 해방된 뒤 처음으로 국내에 진입했던 우리 한국 광복군 선발대인 국내 정진대 대원들이 타고 들어왔던 비행기였습니다. 저기 있는 장준하 선생, 김준혁 부대총장, 그때 당시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었죠. 일본의 저항과 미군의 타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우리 한국 광복군은 저토록 당당하게 해방되는 날까지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항일 무장 투쟁을 계속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항일 무장 투쟁에는 우리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노인, 아이들까지 다
무장투쟁에 나섰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항일 무장투쟁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성들의 투쟁은 철저히 지워지고 없죠.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든 부대가 한국 광복군이었습니다. 그 부대에 앞서서 만들어진 예비 부대가 한국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였습니다. 이 공작대 대원 3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여성 대원이 11명이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있는 지보경, 지청천 장군은 많이 사람들 기억하지 지보경은 많은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신정숙, 여기 있는 신정숙 여성이에요. 김부수님 바로 뒤에서 이분이죠. 오광신, 오기용, 형제들은 16살, 14살 때 독립군이 된 사람들, 무장투쟁에 나섰던 사람들. 지복경은 아버지 지청천이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 육사 26기들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항일 무장투쟁에 협조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본군 탈영해서 신흥무관학교, 아까 봤던 그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교관으로 독립군 간부들을 양성하고 서로 군정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청산리 전투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지청천 장군이었죠. 그 지청천 장군이 일본군 육사 26기로 졸업하고 중위로 복무하다가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탈영하고 만주로 갈 때 저 지보경, 이분이 지보경입니다. 핏덩이였어요. 돌도 안 된 저 핏덩이를 놓고 만주 가서 되었어요. 아버지 찾아서 만주 갔을 때 이 이야기를 지보경 선생님이 인들레라고 하는 책에 써놨습니다. 만주에 갔을 때 8월 28일 되면 만주에 있는 조선인 마을 어디에서도 어느 집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아요. 국치, 나라를 빼앗긴 그날 어떻게 밥이 목에 넘어. 그래서 조선인들 마을은 모두 하루 종일 밥을 하지 않는,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먹지 않는 나라였죠. 노인 동맹의 강옥규 여사를 비롯해서 아이들까지 독수리 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치 소년단, 거친 독수리 소년단 이름을 가진 독립투쟁 조직이 있었습니다. 1938년 일본이 우리 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에서 오로지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돌아섰을 때 1939년 10살에서 14살짜리 소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황치소년단, 독수리소년단을 만들고 독립투쟁에 났습니다. 일시적인 아이들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철길 옆에 공터에 콩을 심어서 거둔 돈으로 우표를 사서 전국에 있는 군수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 일본에 협조하지 마라 또한 우편물을 보냈던 소년입니다. 야간에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훈련과 체력훈련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 만주에 가서 독립투쟁을 하자고 멘트했던 그 소년들 3년 동안 계속 활동했습니다. 1941년에 장원 소학교, 자기들 다니는 그 장원에 있는 취업버스 터미널을 나누는 버스에 몰래 독립군이 온다, 정리가 승리한다는 벽보를 붙이고 전봇대에 벽보를 붙여서 그 벽보를 단 버스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서 범인 색출에 나서 결국 14명의 소년들이 체포.
6개월 동안 고문당하고 취조다. 그 중에서 한 명만 형사 성년자였고 나머지 다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6개월 고문 취조받고 풀려났지만 그 소년들 대부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고문을 받죠. 형사 성년자였던 한 명만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항일 무장 투쟁사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IS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회영 선생 가면 전 재산을 팔아서 온 가족이 항일무장했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허위 가면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연합군의 승리로 주선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주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15만 원 탈취 기념비. 저 15만 원 탈취 기념비는 회령에서 두만강 건너서 용정 가기 10km 전방에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고 자랐던 용정 명동천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저 골짜기에서 철혈광복당은 6명이 일본 현금 수송 마찰 청해선 구설 자금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1919년 3월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의 청년들이 물밀듯이 만주와 연해주로 무장 투쟁을 하죠. 만세운동만 가지고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무장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는 청년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갔지만 들고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그 청년들 그냥 돌려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돌려보낸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나운규라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영화사에 검자탑이 된 사람. 그도 홍범도 부대에 지원했지만 무기가 없어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냈던 사람. 바로 그런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마련해 주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철혈광복당이었고 그들이 15만 원을 빼앗는 데 성공한 게 바로 저 골짜기. 15만 원은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독립군 한 명 무장시키는데 30원 벌던 시대였습니다. 소총 한 점, 탄환 100발 한 세트 30원 하던 시절에 15만 원 빼앗으니까 정확히 5,000명 무장시킬 수 있는 돈 빼앗아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무기 사려고 하다가 밀정 어민섭에게 걸려서 돈을 다 빼앗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였습니다. 그 철혈광복단원들 교수형 당한 단원 중에 제일 막내가 한상호였습니다. 20살 나이로 영길에 있는 와룡동 소학교 초임 교사였던 그는 저 작전에 뛰어들었다가 청진 일심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 다 사형 선고받을 때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담 정도도 낮았기 때문에 무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경성 복심법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함께 교수형 당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1심 무기였는데 2심 사형. 바로 저런 최후 진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에 아무 여한이 없다. 우리의 행동은 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없다. 이런 최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바로 영화 놈놈놈이라는 그리고 재작년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던 도적 칼의 소리 제 소설 범도에 나오는 저 소설 범도에 나오는 철혈광복당 편이 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녔던 저 철혈광복단들이 자라고 다녔던 곳이 영길에 가면 와룡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와룡동에 있는 창동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철혈광복단 단원들이 다녔던 저 창동중학교를 찾기 위해서 소설을 쓸 때 사흘을 제가 헤맸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기록에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현지 조선인들도 몰라서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무 확보는 한 적도 없고 저 기념비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저 기념비 뒤에는 저렇게 써 있습니다. 창동중화 원장 오상건 이등철 남성호 원사 신홍남 홍만 이진호 불택 서성건 문경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교양하셨다. 위대하도다 스승의 은혜 아름다워라 창동이여. 창동학교에서 배운 200여 제자들은 잊지 못할 스승의 그 운동을 이비에 새겨 칭송하노라. 이비에는 누가 얼마나 돈 많이 내서 이 학교 지었는지, 이 학교 운영하는데 돈 누가 많이 냈는지, 이 학교 졸업하고 누가 어디까지 출세했는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의 은혜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념비에 모시고 가는 이유는 이 기념비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한일 무장투쟁에 한일 무장투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까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는 한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렀나,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나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념비에도 이런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진 선생. 마진은 저 창동중학교 설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념비에 없습니다. 마진은 국민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만주 국민회는 당시 회원이 2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전체에서 가장 큰 항일투쟁 조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선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중열대라는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국내 진공작전에 나서려다가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일본군에. 그 이름 저 기념비에도 없습니다. 저 학교 교사였던 박문호. 1919년 3월 13일 날 만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교사였습니다. 3.1운동은 서울에서는 3월 1일이었고 부산에서는 3월 11일이었고 만주에서는 3월 13일이었습니다. 만주의 조선인 수만 명이 서점 벌판에 모여서 난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 사람이 박문호였습니다. 창동중학교 학생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 학교가 있었던 와룡동 주민들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살당한 박문호는 저기 이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저 창동중학교 교사 정기선. 정기선은 1920년 일본군이 봉오동 청살리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다음에 무자비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간도 영사관 지하실에 끌려가서 산채로 얼굴을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두 누나를 판에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인수할 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기선의 이름도 저 기념비에는 없습니다. 와룡동, 그 동네 와룡동 소학교 교사였던 한상훈은 물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부터 주인공이 홍범도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준비하고 쓰면서 여러 번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른 주인공들도 한 명 한 명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항일 무장투쟁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홍범도 장군만 항일 무장투쟁사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홍범도 장군은 소설 주인공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 전형성과 개연성이라는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형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표성 같은 겁니다.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 그런 성격 가진 사람,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주도에서 민주당하는 사람들 하는 대표성을 딱 되면 그런 사람의 대표는 저 사람이야 하는 거 있죠. 그런 대표성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 독립군은 저런 사람이야 또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연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 변하지 않고 무장투쟁을 했어. 남들 다 연전연패할 때 어떻게 연전연성했어? 어떻게 그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겼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홍범도가 잘나서 똑똑해서 용감해서 일본군한테 이겼다? 그럼 개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소설 좋아하시는 분 알 텐데 소설 문학상 심사하면 꼭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는 용어가 심사평에 이야기도 재밌고 문장도 훌륭하나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때 개연성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아주 우아한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 개연성이 부족하다. 일본군과 우리 모병들의 독립군의 전투력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동학 진압할 때 보면 압니다. 동학군 진압 1만 명 진압할 때 심지어 일본군 1개소대 동학입니다. 1만 명을 진압하면서 30명 가지고 진압하면서 일본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일본 독립군들과 일본군의 전투력, 무장력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범도 장군은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에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죠.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란에 가담하고 겉돌마니가 된 자들이 안 똑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 맡기면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일하면 반드시 나중에 낭패 보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일지였어요. 홍범도 일지.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저 일지 딱 하나로 남겼어요. 말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글 많이 남긴 사람 아니었어요. 저 일지 A4 용지로 10장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첫 문장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려 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해서 7일 만에 어머니가 죽고 남의 젖을 얻어먹고 자라다 9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남의 집 모섬살이로 고생하다가 15세가 되므로 나이 2살 올려서 평양 우영 일대대에 들어가서 4년간 군복무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한 문장. 그렇게 되면 19세입니다. 19년을 딱 한 문장으로 쓴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유년을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그걸 이겨낸 자신을 조금 더 자랑하게 바꾼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건 이 일지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기 큰아들 홍양순이가 16살 나이로 자기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가 교전 중에 전사했던 그날 홍범도 장군은 저 일제 딱 한 문장 씁니다. 5월 18일 정오 내 아들 양순이가 죽었다. 그 외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은 게 자기 아들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개연성을 가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토록 오래 싸울 수 있어요. 모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의병한 양반들의 의병부대,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었던 농민들의 의병부대와 달리 홍범도 장군의 부대는 포수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관학교를 폐교시킨 다음에 무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은 포수들뿐이었습니다. 그 포수들 무기 빼앗기 위해서 일본이 총폭급 화약류 단속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총폭 화약류 도금류를 압수합니다. 그렇게 압수한 게 22만 정도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총 반납하는 거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 조직해서 만든 게 홍범도 장군의 첫 번째 독립군 부대였습니다.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군인들도 총 자주 안 씁니다. 사격 훈련하는 날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총이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가진 탄환의 숫자만큼 상대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수들. 더구나 홍범도 장군은 범포수였죠. 범을 잡는 포수. 그런 일격에 상대를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 범포수. 범포수가 이끄는 포수들의 부대가 홍범도 부대였습니다. 제가 이 소설 앞부분에서 길게 포수들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3포수. 제가 길게 3포수 얘기를 쓴 건 그 포수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으면 아닙니다.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 포수라고 하는 부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홍범도가 신포수에게 묻죠. 자기 사수인 신포수에게 왜 날마다 사냥 안 나가고 툭하면 포수막에서 빈둥거리냐 고 했을 때 신포수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랬을 때 어린 홍범도가 묻죠. 아니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신포수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 농부하고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들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삽니다. 여호와에게는 여호와의 몫이 있고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듯이 포수에게는 포수의 몫이 있고 내게는 내 몫이 있어. 그 이상 잡지 않아. 남의 몫을 넘보지 않아. 그 몫이 얼마인데요? 라고 했을 때 신포수는 대답하죠. 먹고 살 만큼. 어떤 분야에서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어디를 이어붙였는지 모르게 블록을 이어붙이는 경지에 오른 용접꾼들은 용접만 잘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철학들이 분명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만드는 주방장도 경지에 오른 주방장들은 그냥 짜장면만 잘 만들지 않습니다. 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에 오른 이 포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길게 포수들 얘기를 썼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홍범도 장군은 신포수에게 배우죠. 15살 나이로 나이 2살 올려서 군대에 들어가려고 산을 내려올 때 어린 범도가 신포수에게 묻죠. 이제 저도
떠나고 나면 혼자 남으실 텐데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심포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아.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질서 속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범의 먹이가 된다면 좋겠지. 늑대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괜찮아. 그게 공평한 겁니다. 짐승의 질서 속에서. 바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홍범도였기 때문에 어떤 패배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승리 속에서 오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의연했고 자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 포수들의 부대였기에 그들의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격필살. 비록 상대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적이라 할지라도 잡을 때는 고통 없이 일격에 남명시키는 것.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홍범도 부대의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설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은 주인공의 자격 하나가 더 이 소설 범도에는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무덤도 없이 사라진 그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자기 혼자 주인공 다 해먹는 그런 주인공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봉오동 그날 홍범도 장군은 총사령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 그러면 당연히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오동 전투 총사령관은 최진동이었습니다. 봉오동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사람의 인적이라고는 없는 첩첩산중의 밀림 아닙니다. 하촌, 중촌, 상촌 3개 마을에 15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당시 부산 땅 7배에 달하는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최진동 형제였습니다. 최진동, 최우산, 최치홍 3형제가 아닙니다.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1,500명이 넘는 독립군의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만주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직 내려놓고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깜빡하게 어리고 전투 경력도 일천한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그 밑에서 1군 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도 장군은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과학이나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진실, 그 진실에 다가가는 길 없는 길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보다 더 문학적인 사람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쓴 13년의 시간은 홍범도 장군의 부대원들과 함께 매일 웃고 웃으면서 총을 들고 싸운 나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심포수와 백로와 차이경, 김수혁, 진포, 김 알렉산드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함께 행동했던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매진에서 이 소설을 썼던 3년 반 동안 매주 50장씩의 원고를 썼습니다. 단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50장 쓰지 못하는 주에는 외출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썼더니 허리가 나가서 앉아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무빙 데스크라고 하는 서서 쓰는 책상 놓고 1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서도 작업할 수가 없어 마지막 6개월은 노트를 매달아 놓고 썼습니다. 그것이 소설가라고 하는 직업에 부여된 고단한 의미이자 매력이고 또 소설가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업한 시간들, 13년의 시간은 저에게 항일 무장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로 사는 시간이었고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물도 마네킹으로 세워놓지 않아졌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포스터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저에게도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인물은 적이라 할지라도 악당이라 할지라도 밀정이라고 할지라도 심장이 뜨거웁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 나오는 대표적인 친일파 박상준이 있습니다. 실명의 인물입니다. 일진의 간부였죠. 그가 홍범도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일본군하고 싸우냐? 우리는 임진왜란때 벌써 졌어야 된다. 일본한테. 이순신이 잘못 이겼다. 그때 일본한테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일본 봐라. 네 상대 일본 군 대장 세가와 요시미치는 지 아버지가 최하급 무사 하사관에 불과한데도 지가 유능한 일본 최고 장군이 됐잖아. 넌 뭐냐? 네가 싸워서 일본한테 이기고 다시 너한테 들어올 게 뭔데? 무슨 포수 거짓을 왜 해? 나랑 손잡고 정독부로 가자. 가서 능력대로 대접받는 새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자. 그러면 너는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나는 문관으로서 능력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새나라의 건설을 하는 앞장을 설 수 있다. 함께 가자. 총독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 읽은 많은 독자들이 나도 읽어보니까 친일파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신심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박상준이 나오면 건너뛰고 읽으셔야 제가 저 15만 원 탈취 기념비 창동 중앙기념비에 가는 이유는 바로 저 정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봉오동 전투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영화에 보면 일본군한테 밀릴 때 끝까지 혼자 남아서 싸우는 배우 한 명 있죠. 누구였어요? 네. 똑똑했습니다. 저 유준열은 그냥 허구의 인물 아닙니다. 제 소설 2권에 나오는 대장급 분대장 이화일 배역을 맡은 사람이 유준열입니다. 제 소설에서 써놨지만 대장급 분대장. 그렇잖아요? 시의원급도 안 되는 시장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급
군수도 있고 그렇죠. 이화일은 대장급 군대장. 이화일이 보여준 그 정신이 독립군의 정신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킨다가 독립군의 정신. 우리 독립군들은 어떻게 그만한 일본군을 상대로 4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밀릴 때마다 누군가 죽어주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동안에 본대는 퇴각해서 대오를 정비하고 다시 다음 전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리면 또 누군가 남아서 끝까지 죽어주면서 부대를 지켜냈어요.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우리를 지켜. 네. 우리 독립군이 희생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동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독립군의 정신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노천에서 전두환 반란군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시민군들이 싸워서 이기리라고 생각해서 거기 남아서 싸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가 희생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바로 그것이 독립군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소설을 13년에 걸쳐서 펴냈더니 두 달 뒤에 윤석열 정부가 김봉도 장군을 비롯한 저 5명의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의 흉상을 파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흉상 육사에 세울 때 육사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립군은 총과 실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웠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후배들은 무장을 완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우리 군의 간성을 양성하는 상징으로 삼겠다. 그리고 저 흉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사용한 탄환 5만 발을 수거해서 녹인 300kg의 동으로 만듭니다. 저걸 파내고 우리 군의 창설과 발전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기리겠다. 이분들은 우리 군의 창설과 발전에 직접적인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가는 데마다 북콘서트 특강 가면 소설은 묻지 않고 저거 왜 파냐고 자꾸 물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이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군의 영웅입니다. 그걸 저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보았던 17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자료들, 기록, 취재, 그리고 인터뷰했던 내용들 중에서 딱 4장의 장으로 제 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저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의 출발점. 저 헌법 제66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병력의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 병력의 의무에 따라서 우리 군에 들어왔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봉오동 청사리 전투 참전 군인들입니다. 저 헌법이 발표된 그해 12월에 홍범도 장군이 낸 포고문입니다. 이 공문이요.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위로는 임시정부가 군국 대사를 주관하며 아래로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재창하니 우리의 공전 저루할 독립군이 출동하였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일전을 벌여 적의 무릎을 꿇려야 마땅하나 가벼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전 포부를 대기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식적인 선전 포부에 따라서 싸우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전포고는 언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장 노백민 장군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부국 포고 제1호입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이 포고문에서 중요한 대한의 남녀의 혈전의 시가 광복의 계절이 도래하였고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과 혈로서 조국을 살릴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항일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선전포고에 따라서 첫 전투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해 6월 봉오동 전투에 나섰던 군인들이었어요. 그 봉오동 전투에 나서면서 홍범도 장군은 저런 출정사를 오늘 홍범도 장군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이게 리더십. 언제 싸워야 하나? 싸워야 하는 순간을 압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리더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전포고를 했지만 아무도 대작전에 나설 수 없었을 때 첫 전투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저런 출정사를 하죠. 대한독립전쟁의 제1회전에 참전한 대원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나라 조선도 아니고 허울뿐이었던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소집한 군대에 발을 들여놓은 첫 군인들이요. 이 한마디를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명심해야 하오자 모두 따라하시오. 우리가 힘을 내야 힘 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대한이 힘을 낸다. 제주가 힘을 내야 제주가 산다. 네, 물론